자, 2013년도 3월 11일에 시행했던 1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풀이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청정소화약제의 농도와 관련된 용어 중 NOAEL의 의미는 되어 있습니다. NOAEL. 자, 이제 이 청정소화약제가 왜 나왔는지 좀 보게 되면, 자, 청정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있는데,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할로겐 화합물이 소화약제로서 이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독주를 거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4년에 이제 미국의 로랜드 교수가 있었는데, 그 로랜드 교수가 오존층 이런 할로겐 화합물이나 이런 냉매 CFC 이런 냉매들이 이제 오존층을 파괴한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해서 이제 공표를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한 10년 후에 환경단체에서 이제 입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4년도에 이제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이제 학설을 내놓았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성층권이 있죠. 성층권. 예. 자, 성층권은 이제 지구 표면에서 한 40에서 50km 지점에 성층권이 있죠. 그 성층권이 있는데 그 층에 뭐가 있느냐? 이 층에 이제 오존층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예. 성층권 내에 이제 오존층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존층이죠. 네. 자, 오존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위에서 태양이 열심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태양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데, 태양에서 오는 그 자위선이 있죠, 자위선을 이제 오존층에서 차단을 해줍니다, 일정량을. 그 차단을 해주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위선이 직접 지구 표면에 도달하겠죠. 도달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부암이라든지 눈 쪽으로도 이제 백내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이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러한 제약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1974년도 이제 로랜드 교수가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러한 주범이 이제 오존층 파괴 주범이 염소입니다. 염소. CL2 염소인데, 이 염소가 이제 오존하고 발응하면서 오존층을 파괴를 하는 것이죠. 이 염소가 들어가는 주 물질들을 이제 이 할로겐 화합물에도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을 이제 규제하게 됐죠. 규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대체 소화약제가 이제 바로 청정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의 소화약제 대체가 이제 청정 소화약제가 되겠다. 자, 그 청정 소화약제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NOAEL입니다. NOAEL, Low Observed Adverse Effect 레벨에서 관찰할 수 없는 그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일정한 이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 인체에 해로운 기준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 NOAEL 같은 것은 이제 농도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농도를 늘립니다. 이렇게 농도를 늘렸을 때 인체 해로운 최대 인체를 해롭지 않은이죠. 해로운 기준이죠. 그렇지. 기준. 인체에 해롭지 않는 최대 농도가 바로
NOAE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을 보게 되면, 가를 보게 되면, 쥐에 4시간 노출시켰을 때 모두 사망하는 최소 농도다. 이거는 이제, 쥐가 4시간을 이제 노출시켰는데 모두 사망하는 최소 허용 농도다. 자, 이것도 이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독성 용어 중에서 이제, LC100이라는 게 있어요. LC100. 메탈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LC100이 있는데, 어떠한 그 독성 농도에 쥐가 이제 10마리 들어가 있으면 100% 다 죽었다. 그럼 독성 농도가 상당히 어떻게 되겠어? 상당히 크겠죠. 네, 그래서 LC100이라는 얘기는 이제 실험 쥐가 100마리 다 죽었다는 얘기고, 자, LC50이 있어 또, LC50. LC50 같은 것은 이제 50%는 쥐가 죽고 50%는 쥐가 살았다. 그러한 그 측정 기준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LC0가 있는데, LC0 같은 것은 이제, 쥐가 이제 한 마리도 안 죽었다. 그러면 이제, 독성 농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번 같은 것은 LC100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망하는 최소 허용 농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나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최소 허용 농도다. 요거는 이제 또 전문 용어로 LCLO가 되겠습니다. LCLO. LCLO. 자, LCLO. 요거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최소 허용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답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허용 농도로서 관찰이 불가능한 부작용 수준이다.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NOAEL이 되죠. NOAEL. 자, 그 다음에 라번을 보게 되면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허용 농도다. 자,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좀 반대 개념인데 LOAEL입니다. LOAEL. 자, LOAEL은 농도를 아예 인체 해로운 농도 중에서 이제 이 농도를 이제 조금씩 줄여서 어떻게 인체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 농도. 그게 바로 이제 LOAEL이 되겠다. 그래서 실험 약제의 농도를 이제 해로운 상태에서 이제 점차 줄여서 이제 인체에 그 아무런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최소 농도가 이제 LOAE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번 같은 것은 이제 LOAEL입니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청정소화약제 이제 그 환경 용어가 있는데, 먼저 보게 되면 이제 ODP라는 게 있죠. ODP. 자, 여기는 이제 오존 디플레이션 포텐셜에서 오존층 파기 지수가 되겠습니다. 오존층 파기 지수. 자, 오존층 파기 지수는 이제 주범은 이제 그 염소로 기준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CFC 이제 11로 기준합니다. CFC 11. CFC 11 1kg이 이제 뭡니까? 파기되는 오존량이죠. 네. 자, 파기되는 오존량을 이제 어떻게? 어떤 물질 있죠? 네. 어떤 물질 1kg이 파기되는 오존량이 있죠. 네. 파기되는 오존량이 바로 이제 O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DP는 이제 오존층 파괴 지수죠. 오존층 파괴 지수.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있는데, 이제 GWP가 있습니다. GWP. 네. GWP는 이제 글로벌 워밍 포텐셜에서 지구 온난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수는 이제 주범이 이제 이산화탄소죠. CO2가 되겠습니다. CO2. 그래서 CO2 1kg이 뭡니까? 기여한 온난화 정도죠. 기여한 온난화 정도를 이제 어떻게? 어떤 물질 1kg이 이제 기여한 온난화 정도를 우리는 이제 GWP, 지구 온난화 지수가, 지구 온난화 지수죠. 네,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제 GWP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환경용어로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연결 송수관의 송수구,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순서로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송수관이죠. 연결 송수관. 예.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제 1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소화 기구 가지고 이제 소화를 하죠. 소화를 해서 이제 좀 확산이 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 거주자들이 이제 옥내 소화전을 가지고 이제 불을 끕니다. 불을 끄다가 더 확산이 되게 되면 이제 소방대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불을 끌 수도 있고, 이제 소방대가 이제 밖에서도 불을 끌 수도 있고 이제 안에서도 불을 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안에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 활동 설비 중에서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자,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에는 습식하고 이제 건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 자, 습식하고 이제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말 그대로 이제 배관 안에 물이 다 차인 거고, 건식, 배관 안에 물이 다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바깥에 이제 연결 송수구가 있습니다. 연결 송수구. 연결 송수구에서 위로 쫙 올라가는데 이제 각 층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방수구가 있을 거죠. 예, 방수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상 탱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이제 자동적으로 빠지는데 중간에 여기다가 이제 체크밸브를 하나 답니다. 체크밸브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는 것을 체크밸브라 했죠. 그래서 소방차가 여기다 이제 연결되겠죠. 예, 소방차가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이제 물을 보내게 되면 체크밸브가 이쪽으로만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물에 의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물이 항상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습식이라 하고, 습식.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없죠. 요것만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결송수구가 이제 이렇게 각 층에 이제 방수구가 이렇게 설치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체크밸브가 이렇게 있죠. 이쪽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체크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습식 같은 경우는 여기 물탱크가 있듯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해서 여기까지 이제 물이 항상 차 있는 타입을 우리는 이제 습식이라 했고, 그다음 이것처럼 이제 물이 없는 타입을 이제 물이 안 들어있는 타입을 이제 건식이라 합니다. 건식. 그런데 이제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소화 활동을 해서 소방차가 이제 연결 송수구에 연결한 후에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쪽 부위에는 연결 송수하고 체크밸브 사이에는 이제 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게 되면 겨울철에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 이 부위가 동파가 날 수 있습니다. 동파가. 그래서 동파가 나지 않게끔 여기에다가 자동적으로 이제 물을 빼주는 이제 오토 드레인 밸브, 자동 배수 밸브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동 배수 밸브. 자동 배수 밸브를 이제 설치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방차가 와서 물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딱 끊게 되면 자동 배수 밸브에 의해서 여기 체크 밸브 이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물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식도 마찬가지, 이제 소방차가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서 이제 소화 활동을 한 다음에 자, 끊게 되면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다 없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당연히 여기 둘 사이는 이제 습식처럼 마찬가지 이제 당연히 여기도 배수 드레인 밸브가 이제 자동 배수 밸브가 설치되고, 일단 건식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물이 공급되면 안 되겠죠.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자동 배수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동 배수 밸브.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이 부분이죠. 송수구와 자동 배수, 체크 밸브와 이제 자동 밸브 설치 위치. 자, 그러면 습식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송수구입니다. 이게 송수구. 자, 여기에 이제 송수구고, 여기가 이제 체크 밸브죠. 자, 여기는 이제 방수구인데, 지금 방수구까지는 뭐 문제가 안 나와 있고, 여기까지죠. 체크 밸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순이고,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가 이렇게 된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설치 순서를 맞는 것은 되죠. 습식의 경우는 송수구 체크 밸브, 자동 밸브 순으로 설치한다. 송수구 체크 밸브, 자동 밸브. 틀렸죠?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번은 틀렸고, 나는 습식의 경우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순서로 설치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이제 나번이 맞죠? 나번이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순. 자,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는 건식의 경우 송수구 체크 밸브, 자동 밸브 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송수구 체크 밸브, 자동 밸브 아니죠? 네. 중간에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이렇게 답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이번에 이제 나번이 답이다. 나번.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상으로 이제 습식도 나오게 되면 문제가 건식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반드시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된다. 순서를. 참고로 이제 이게 이제 습식하고 이제 건식이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으로부터 31m, 31m 이상, 또는 이제, 지상 11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같은 것은 이제, 습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식으로.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소화기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구. 자, 가번을 보게 되면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이제, 보행거리가 있어, 보행거리. 네. 자, 보행거리가 있고,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행거리하고 이제, 소화기구 쪽에는 보행거리가 있고, 나머지는 또 수평거리가 있어, 수평거리. 네. 자, 수평거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반경이라 생각하면 되고, 반경. 그런데 보행거리는 어떤 거예요? 보행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기역자 형태의, 꺾이는 형태의 이런 건물이 있을 경우에, 보행거리라고 하게 되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지. 예, 사람이 있어서, 직접 이렇게 걸어가서, 사람이 이렇게 최단거리로 걸어가면 이런 식으로 걸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보행거리가 됩니다. 보행거리. 그럼 보행거리, 지금 가번 같은 경우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를 들면, 20m다.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준이 맞지. 근데 참고로 이제 수평거리 같은 것은 어때? 수평거리 같은 것은 장애물 기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물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를 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수평거리 반경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평거리가 되겠다. 그럼 거리가 이제 보행거리하고 수평거리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표시할 때 반드시 보행거리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옥내 소화전이나 오기 소화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거,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 이런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수평거리라는 용어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행거리하고 수평거리 설명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게 되면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자, 소형은 20m하고 이제 대형은 30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소화기 같은 건 대부분 어디에 설치합니까? 바닥에 다 설치되어 있죠. 바닥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바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1.5m 이하에 설치해야 됩니다. 1.5m.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구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스퀘어미터 미만의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 이산화탄소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질식 염려가 있죠. 질식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20스퀘어미터 이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왜? 질식가스 있기 때문에. 질식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가 있는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2020년부터 이제 규제되기 때문에, 시험이 출제가 안 돼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아직도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할로겐 화합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간혹가다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간에 아직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같이 해야 되겠지. 할로겐 화합물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할로겐 화합물 이제, 할론 1211, 그 다음에 할론 2402, 그 다음에 할론 1301이 있습니다. 1301.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1212하고 2402가 이것도 마찬가지. 20 스퀘어미터 이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지. 이산화탄소, 할론 1211, 자, 2402는 20 스퀘어미터 미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1301하고 또는 이제 청정소화 약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 없죠. 아무 데서나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라번이 틀렸죠. 이제 20 스퀘어미터 미만의 장소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틀린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 스퀘어미터 미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있죠,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소화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돼 있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 구성 요소 보게 되면 먼저 자동 개방 밸브 있죠. 자동 개방 밸브. 자, 우리가 이제 그 소화 방어 구역이 이제 뭐 하나 같으면은 우리가 자동 밸브도 이제 좀 고려를 하겠지만, 자, 예를 들면 1구역, 2구역 이렇게 있는데, 1구역, 2구역 있는데, 요러한 이제 밸브가 이제 자동 배수 밸브가 있어요. 자동 밸브가 있는데, 감지기에 의해서 다 작동을 하는데,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어느 구역이 이제 화재가, 예를 들면 1구역이 화재가 발생했으면, 1구역에 해당되는 이제 자동 개방 밸브가 개방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그 방호 구역에 해당되는 밸브가 개방이 돼서, 포소화 약제가 이렇게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자동 개방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포소화 설비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클리닝 밸브가 있어요. 클리닝 밸브. 자, 클리닝 밸브가 있는데 이 클리닝 밸브는 포소화 설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분말 소화 설비. 예. 자,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클리닝 밸브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 약제를 방출을 했는데 배관을 통해서 이제 분말 소화 약제가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배관상에는 밸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직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굴곡이 지연 부분도 있고.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말이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다가 이제 걸리는 곳이 있으면 이제 거기가 적층이 되겠지, 쌓이겠지. 그럼 쌓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할 때 이제 그러한 그 응고된 분말 약제가 밸브나 배관 같은 것을 이제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말 소화 약제를 이제 한번 뿌리고 나게 되면 청소용 가스로 이렇게 다시 강하게 압력을 불어넣어서 청소를 하는데, 그러한
장치가 이제 클리닝 장치고 거기에 해당되는 밸브가 이제 클리닝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소화설비 혼합 장치가 있습니다. 혼합 장치. 자, 혼합 장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포소화 원액하고 이제 물로 이제 혼합시켜서 혼합시키는 장치가 바로 이제 혼합 장치죠. 그래서 물하고 이제 포소화 원액을 혼합을 해서 뭐를 발생합니까? 거품, 포를 발생하죠. 그 장치가 바로 이제 혼합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장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상세한 설명은 다음 문제도 뭐 있으니까 그때 보기도 하고, 종류를 보게 되면 혼합 장치가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가 있다. 라인 프로포셔너. 자, 프로포셔너 자체가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혼합장치죠. 혼합장치. 네, 그래서 라인 혼합장치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네. 다음에 이제 그 프레저 프로포셔너. 프레저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펌프 프로포셔너. 이렇게 혼합장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나중에 별도로 각각의 혼합장치는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를 보게 되면 이제 고정포 방출구가 있죠. 예, 포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미리 픽스된 방출구를 이제 고정포 방출구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틀린 답은 이제 클리닝 밸브. 클리닝 밸브는 이제 분말 소화약제에 해당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가압송수 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순환 배관의 설치에 따른 기준으로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이든 오기 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 설비든 가압송수 장치 펌프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체절 운전 시에 이제 순환 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그 물을 퍼 올려서 자, 펌프가 이제 물을 퍼 올리죠.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으로 공급되죠. 체크 밸브가 설치되고 이제 밸브가 설치되고, 자, 여기에 이제 수격 방지가 설치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는 이 펌프를 이제 가압 송수 장치라고 이제 전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압 송수 장치. 근데 가압 송수 장치는 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펌프 방식의 이제 가압 송수 장치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체절 운전이 뭔가? 체절 운전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자, 체절 운전이 뭐라고 했었죠?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자, 펌프의 토출 축에 밸브를 닫은 상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토출량이 제로죠.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이 바로 체절 운전입니다. 체절 운전. 그래서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이 체절 운전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펌프를 가동을 하게 되면 이 펌프 내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임펠러가 있습니다. 임펠러,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러한 임펠러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냥 출구가 없기 때문에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이제 문하고 같이 공이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공이전을 하다 보면 요 날개하고 이제 요 케이싱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유체 자체의 마찰에 의해서 뭡니까? 수온이 상승하죠. 예. 체절 운전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수온이 이제 상승합니다. 자,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계속 그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물의 이제 전도에 의해서 모터까지도 이제 전달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공기저항 상태가 하게 되면 이제 모터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모터 소송까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축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순환 배관을 하나 설치하는 거죠. 순환 배관. 순환 배관을 설치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을 이제 공급할 수 있게끔 이제 순환 배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펌프가 이제 돌게 되면 자동적으로 요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고 상태에서 요 배관만 설치하게 되면 펌프가 계속 돌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계속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릴리프 밸브를 설치합니다. 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릴리프 밸브는 이제 압력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압력 세팅을 하는데 이제 최저 운전 시에 토출 압력이 있습니다. 최저 운전 시에 토출 압력이 이제 보통 전격 토출 압력의 140%가 최저 운전 압력입니다.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에서 이렇게 밸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릴리프 밸브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보고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을 보게 되면 순환 배관은 앵글 밸브에서 분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앵글 밸브 표시하게 보면 이런 형태가 이제 앵글 밸브죠. 앵글 밸브. 자, 앵글 밸브는 유체 방향을 이쪽으로 흘러서 90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회전시키는 것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앵글 밸브다. 앵글 밸브. 이거를 이제 앵글 밸브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밸브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수평 방향으로 그대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시키죠. 그러나 앵글 밸브는 이제 방향을 90도 전환시킬 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물이 내려가게끔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킬 때 쓰는 것이 이제 앵글 밸브가 되겠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그 국가 화재안전 기준 5기소 화재 국가 화재 기준에 보게 되면 어디서 개방을 순환 배관을 설치하게끔 되냐면 여기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 있죠.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서 이렇게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글 밸브가 아니고 토출 쪽에 개폐 표시형 밸브 이전에서 밸브를 이전해서 순환 배관을 연결을 해야 된다. 자, 가번이 틀렸네. 가번. 맞는 것이니까 이제 가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분기 배관의 구경은 15mm 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자, 순환 배관의 이제 구경은 이제 얼마입니까? 최소 20mm 이하입니다. 20mm 이상. 20mm 이상이 되겠다. 그래서 순환 배관 최소 구경은 이제 20mm 이상. 자, 15mm 이상이기 때문에 틀렸고. 답은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최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최저 압력에서. 최저 압력은 이제 보통 이제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전격 토출 압력의 140%가 최저 압력입니다. 그래서 140% 미만에서 이렇게 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라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답번이 맞네요. 라를 보게 되면, 릴리프 밸브 2차 측에는 릴리프 밸브 고장 시 수리를 위한 게이트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밸브를 하나 설치하는 거죠. 자, 1차 측이라는 것은, 여기 2차 측은 우리가 항상 기준을 세울 때 어떤 밸브가 있으면, 밸브 입구 축이 1차 측이고, 출구 축이 2차 측입니다. 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자, 릴리프 밸브를 기준으로 한다면 릴리프 밸브가 입구 축이 1차 측이고 출구가 2차 측입니다. 출구가 2차 측. 항상 그렇습니다. 입구가 1차 측, 출구가 2차 측. 자, 여기 펌프가 있으면 펌프를 기준으로 한다면 펌프 입구 축이 1차 측, 출구 축이 2차 측입니다. 그래서 자, 2차 측에 이제 밸브를 단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밸브를 하나 달게 되면 우리가 이거 릴리프 밸브 같은 것은 이제 안전 밸브입니다. 안전 밸브 일종이기 때문에 토출 측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밸브를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돌리다 보면 이제 수리나 교체나 이렇게 할 때, 수리할 때가 있겠죠. 그럼 수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런 모든 밸브를 대체적으로 다 잠굽니다. 밸브를 잠그게 되면 수리하고 나서 반드시 밸브를 개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잊고 밸브를 잠근 상태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밸브를 잠근 상태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펌프가 체절 운전할 때 이 물이 이쪽으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수온 상승에서 그런 펌프 같은 게 이제 파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안전 밸브 2차 측에는 릴리프 밸브나 안전 밸브나 2차 측에는 절대로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버는 틀렸죠.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이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개념상으로 전부 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과거에는 4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가지죠. 그래서 이제, 습식이 있고, 네. 습식.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식 있죠. 건식. 그 다음에 이제 준비작동식. 부합식. 네. 부합식.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일제, 살수식. 자, 요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네. 자, 먼저 이제 그 개념도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개념도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밑에 펌프, 가압송수장치 그 부분부터 보는 게 아니고, 알람 밸브, 유수검지장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수검지장치가 이제 습식은 이제 알람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죠. 예. 자, 알람 밸브, 이렇게 이제 밸브가 이제 2차 측의 밸브고, 여기에 이제 헤드가 이제 뭐가 달립니까? 이렇게 폐쇄형 헤드가 달린 것이 이제 습식이죠, 습식. 그래서 습식은 이제, 자, 여기 유수검지 장치를 보게 되면, 자, 유수검지 장치를 보게 되면 이제 요거죠, 요거. 습식은 이제 알람 밸브죠, 알람 밸브. 자, 알람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예. 요게 이제 알람 밸브죠, 알람 밸브. 자, 그 다음에 습식 같은 경우 이제 뭐 헤드가 있죠, 헤드. 자, 헤드는 요거죠, 요거. 폐쇄형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다. 요게 이제 폐쇄형 헤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압수의 이제, 유수검지 장치의 이제 1차 측과 2차 측을 보게 되면, 자, 유수검지 장치 1차 측, 2차 측이라 했습니다. 자, 유수검지 장치의 1차 측하고 이제, 자, 2차 측이 있는데, 자, 1차 측과 2차 측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차 측은 입구라 있습니다, 이게. 이쪽이 1차 측이고 이쪽이 2차 측이죠. 그래서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습식, 물이 다 차 있다 해서 1차 측도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2차 측도 가압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죠. 습식 스프링클러.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감지기 유무를 보게 되면 감지기. 자, 요거는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스프링클러가 헤드가 감지를 해서 물을 방사하는 방법이 이제 습식이죠, 습식. 그래서 이제 습식 같은 것은 감지기가 없죠. 감지기가 없는 타입이 이제 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식은 이제 건식 밸브가 이렇게 있고, 자, 이쪽에 출구 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폐쇄형 헤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건식이기 때문에, 자, 2차 측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 있나? 네, 압축, 에어 컴프레셔. 자, 공기 압축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자, 유수검지 장치는 이제 건식 같은 것은 이제 건식 밸브죠. 네, 건식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하게 되면 드라이 밸브. 요게 이제 건식 밸브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는 건식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폐쇄형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수검지 장치 1차 측하고 2차 측, 이거는 가압수가 들어가고, 자, 2차 측에는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갑니다. 압축 공기. 압축 공기. 예. 그래서 입구 측이 1차 측, 항상 출구 측이, 유수검지 장치 출구 측이 2차 측이라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헤드 감지를, 얘가 감지하죠.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헤드가 감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감지기는 없습니다. 감지기는 없다. 다음에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유수검지 장치가 이제 프리 액션 밸브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이제 밸브가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밸브에다가 이제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상향형 헤드가 많이 설치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 이제 유수검지 장치죠. 유수검지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작동식 밸브, 네. 준비작동식 밸브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프리 액션 밸브죠. 프리 액션 밸브, 프리 액션 밸브가 되겠고, 자, 헤드는 마찬가지 준비작동식도 이제 폐쇄형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네. 자, 폐쇄형이 되겠고, 자, 유수검지 장치 1차 측과 2차 측을 보게 되면 1차 측은 마찬가지 이제 가압수가 있고, 자, 2차 측은 이제 가압수가 돼 있는데 가압수가 안 들어 있고 대기압 상태가 들어있죠. 대기압 상태. 대기압 상태로 있는 것이 이제 준비 작동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감지기 설치 유무를 보게 되면 준비 작동식 같은 것은 이제 여기에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됩니다. 예, 이렇게 감지기가 설치돼서 준비 작동식에 보게 되면 이제 전자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얘의 시그널을 먼저 주죠. 그래서 이제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감지기가 1차적으로 이제 화재를 감지합니다. 감지기가 1차적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여기 있는 전자밸브를 개방을 시켜주면 물이 쫄쫄쫄 흘러서 여기 헤드까지 물이 찹니다. 물이 차고 있다가 화재가 더 확산되면 이 헤드가 개방되면서 이제 소화 작업할 수 있는 게 준비 작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지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압식인데, 부압식은 이제 개념은 준비 작동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프리액션 밸브가 설치되고 거의 똑같은데, 이제 부압식이기 때문에 여기 프리액션 밸브 2차 측, 프리액션 밸브 2차 측이 이제 부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펌프가 설치되는데 진공 펌프가 설치됩니다. 진공 펌프. 예. 진공 펌프가 설치돼서 항상 압력이 이제 부압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수검지 장치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준비 작동식 밸브가 설치됩니다. 부압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헤드도 마찬가지 이제 폐쇄형이죠. 똑같이 이제 폐쇄형이 설치됩니다. 네, 폐쇄형. 1차 측은 마찬가지 이제 가압수가 설치되고, 가압수. 자, 2차 측은 이제 다른 데 여기 이제 그 습식 같은 경우는 가압수가 들어가는데 부압식 같은 것은 이제 부압수, 예, 부압수가 들어갑니다. 부압수. 예. 자,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이제 이것도 준비 작동식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감지기가 붙어서 1차적으로 이제 감지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헤드가 작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지기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일제 살수식은 이제 일제 개방 밸브가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 이제 델루지 밸브가 들어갑니다. 델루지 밸브. 이렇게 밸브가 있고 헤드는 여기에 이제 무슨 헤드가 설치되느냐?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죠. 개방형 헤드. 네, 개방형 헤드가 설치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유수검지 장치는 이제 일제 개방 밸브죠. 일제 개방 밸브. 자, 일제 개방 밸브 다른 말로 이제 뭐라 합니까? 델루지 밸브. 델루지 밸브라고 합니다. 델루지. 자, 델루지 밸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는 이제 일제 살수식은 이제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다. 개방형. 자, 일제 살수식만 이제 개방형이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1차 측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가압수가 있고, 자, 개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압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물이 안 들어있죠. 2차 측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감지기는 이제 들어가 있다. 감지기. 예, 감지기. 그래서 이것도 일제 살수시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동을 이렇게 제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일제 살수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문제를 보게 되면,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습식하고 건식하고 준비작동 시 부합식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제 살수식은 이제 개방형이다. 개방형.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다. 4번.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소와 설비의 기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기동장치는 수동식 기동장치입니다.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이거 당연하겠죠. 조작부를 어디다가 숨겨놓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꺼야 되는데 먼저 불을 본 사람이 수동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숨겨놓으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2번 차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 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되어 있는데, 자, 차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가 이제 방사 구역 1개당 1개가 설치됩니다. 2개가 아니고 1개.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근데 이제 2개가 설치되는 곳이 있는데, 방사 구역에 이제 수동 기동장치를 이제 2개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항공기 경락구가 있습니다. 항공기 경락구. 자, 항공기 경락구에는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가 이제 몇 개 들어간다? 네, 여기는 이제 2개가 들어갑니다. 2개. 자, 2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는 인접 지역에다 설치를 합니다. 항공기 경락구가 있으면, 예를 들면, 요렇게 큰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기 경락구가 있는데, 자, 이 안에 이제 여기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겠죠. 예. 이 안에 비행기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요 근처에다가 이제 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하나 설치하고, 하나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나는 감시실 있죠, 감시실. 예를 들면 큰 방재센터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방재센터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 항공기 경락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봐서 바로 불을 끌 수 있게끔. 그래서 항공기 경락구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차고 같은 것은 차 엔진 기름 해봐야 얼마나 들어갑니까? 별로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항공기 경락구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유리 탱크가 크죠. 네, 유리 탱크가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봐서 2개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인접 지역에 설치하고 하나는 감시실에 2개 설치합니다. 다 2개 이상의 방사 구역을 가진 포소화 설비에는 방수 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할 것. 당연히 이거 2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사 구역이 2개면 선택 밸브도 2개 있어야 되고, 방사 구역이 3개면 선택 밸브도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역이 이제 예를 들면 1구역이 화재가 발생하면 1구역의 선택 밸브를 개방시켜서 이렇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다음 라, 호수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까? 이렇게 소방 대상물에는 각각의 이름을 다 표시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답은 이제 나번이죠. 차고는 수동식 기동장치가 1개. 다음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가 조기에 반응하여 일정 규모 이내의 레크식 창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헤드로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기 반응이 되어 있죠. 조기 반응. 자, 결국은 뭡니까? 조기 반응형 이제 헤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기 반응형 헤드. 네, 조기 반응형 헤드. 자, 말 그대로 이제 조기에 반응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기 반응을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RTI로 하죠.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에서 RTI 지수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TI 지수가 이제 50 이하를 이제 조기 반응형 헤드라 하죠. RTI가 이제 50 이하를 이제
조기 반응형 헤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수형 같은 것은 이제 얼마입니까? 50초가 80 이하. 그다음에 이제 일반 표준형 같은 것은 이제 80초가 350 이하가 이제 표준형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가를 보게 되면 레지덴셜 스프링클러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별 얘기가 없었으면 문제상에 별 얘기가 없었으면 이제 주거용, 우리가 주거용 수업 시간에 했죠. 주거용도 마찬가지 RTI 값이 50 이하라 했습니다. 주거용도.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별 얘기가 없었으면 가번도 맞습니다. 그러나 8번에서 문제에서는 이제 레크식 창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이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번은 틀립니다. 그래서 주거용도 마찬가지 RTA 값은 50 이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나번은 인터미디엇 레벨 스프링클러입니다. 자, 인터미디엇 자체가 이제 중급이죠, 중급. 중급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용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수형이죠, 특수형. 자, 특수 반응형. 특수 반응형이 이제,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제, 중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RTI 값으로 하게 되면 이제, RTI 값으로 하게 되면 이제, 50초가 80 이하, 80 이하가 이제 특수 반응형. 그래서 자, 이건 조기 반응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특수형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다번에 드라이 타입 스프링클러 헤더.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니고. 자, 라브를 보게 되면 이제 ESFR 스프링클러 헤더가 있습니다. ES Early Suppression, FR은 이제 Fast Respon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억제, 조기 반응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ESFR이 레크식 창구에서 사용되는 조기 반응형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에 2개, 1층, 2층에 각각 4개, 3층, 4층에 각각 3개씩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수원의 저수량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저수량 Q 이꼴 N 곱하기 2.6이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큐빅미터가 나온다 했죠. 예. 그래서 요거 2.6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소화전, 옥내 소화전 한 개의 방수량이 이제 130 L 민 됐죠. 예, 민. 이것을 이제 어떻게 20분간 20분간 방사하는 양 했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거 계산하게 되면 2600 이제 리터가 나오죠. 2600 리터. 자, 이거는 단위가 이제 큐빅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1 큐빅미터는 얼마입니까? 1000리터죠. 네, 1000리터. 자, 이렇게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이제 2.6 여기서 큐빅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옥내 소화전에 이제 옥내 소화전 수죠. 옥내 소화전 수인데 얘는 최대 맥스 최대 5개까지 5개 이상 되더라도 이제 뭐 10개다 하더라도 이제 5개만 계산한다 했죠. 자, 문제에서는 자, 보게 되면 지하층이 1개고 자, 2층에 4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3, 4층에 3개니까 가장 많은 층이 어디입니까? 2층하고 4층이니까 문제를 이제 4개를 적용시키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4를 곱하면 되죠. 4. 그래서 4 곱하기 2.6 하게 되면 이제 얼마입니까? 계산하게 되면 4, 6에 24 10.4톤입니까? 네. 10.4톤이죠. 네. 이렇게 답이 나오죠. 네. 이것들은 반드시 옥내 소화전 수량 같은 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2.6 어떻게 나왔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 10번 제연 설비에 설치되는 다음 기기 중 자동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가동식의 벽이 있는데 가동식의 벽. 자, 제연 설비를 보게 되면 그 실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이 있고 여기 천정부에 요 지역이 좀 그 제연 구역이 크다 싶을 때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 이제 제연 구역이 확실하게 명확해지죠. 자, 요 구역하고 요 구역이 명확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제형 구역을 이렇게 딱 자르지 않고
제연 경계벽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연 경계벽. 자, 제연 경계벽은 이제 이렇게 천정까지 바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천정에서 일정 이렇게 내려온 것을 이제 고정식이든 가동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제연 경계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연 경계벽인데 제연 경계벽에는 고정식하고 가동식이 있습니다. 가동식. 자, 고정식 같은 경우는 이미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연동 장치가 필요 없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가동식의 벽이라 하죠. 가동식. 자, 가동식의 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렇게 평상시 때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접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제형 경계벽을 형성시키는 것이 가동식의 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때는 위로 올라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해 시그널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은 맞죠. 자, 2번은 이제 댐퍼가 있습니다. 댐퍼. 자, 댐퍼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닥터가 있습니다. 닥터가. 이렇게 닥터가 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배출기를 볼 때 공기를 이렇게 빼놓는다고 볼 때 여기 아무것도 설치 안 하게 되면 요 두 실을 다 공기를 빼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댐퍼를 설치하게 되면 자, 댐퍼는 이제 우리 이제 배관 쪽에서 얘기하게 되면 밸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댐퍼는 이제 차단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댐퍼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이쪽에 화재가 발생했다. 자, A라는 실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A라는 실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요 댐퍼는 닫히고, 요 공기를 이렇게 연기를 뽑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널에 의해서 요게 열리든지 요게 닫히든지 이렇게 시그널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댐퍼도 마찬가지 화재 감지기 신호가 들어가야 된다. 자, 분배기 있습니다. 분배기. 자, 분배기 같은 것은 이제 이게 공기를 분배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분배기는 이제 필요 없죠. 다음 배출기. 자, 요게 배출기잖아요. 이거 배출기. 네. 송풍기. 공기를 배출시킨다고 해서 배출기입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이 공기를 빼라고 이제 시그널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송풍기가 이제 작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답이 라번도 마찬가지 자동 화재 감지기에서 이제 배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이제 답은 분배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